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있대요. 저축하는데 현타가 온다. 연봉이 어차피 낮아서 모이는 금액도 크지가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매달 모으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이게 절약을 하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 1, 2만 원 아껴가면서 일하고 있나, 이런다고 뭐 내가 부자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잠깐 그 생각이 스친 적이 있어요. 바로 극복했어요.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쁘게 받아들였고,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주변에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런 현타가 왔다는 거는 내가 가진 목표가 불투명하다든지 그 목표가 별로 절실하지 않는 거라든지 가지고 재테크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조금 바람이 빠진 거죠. 제 생각에는 목표를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부귀영화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귀영화 누리고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부귀영화는 여러분들이 재테크 권태기만 극복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목표가 일단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아주 큰 목표잖아요.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죠. 권태기를 아주 잠깐 느끼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목표를 이뤘죠.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서 현실은 1억도 못 모았고 내 집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빈곤한 노후를 맞게 돼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중엔 저절로 먹고 살기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데 심지어 돈도 벌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몸도 아프고. 나중에라도 먹고 살기 좋아지려면 지금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조금씩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할 게 많고, 막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면 내 집 마련도 하고 이러면 또 주변이랑 비교도 될 수 있고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막하게 느끼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생각만 해도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일단은 갖다 버리고 그냥 차근차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모으려면 10억을 모아야 되고, 10억을 모으려면 1억을 모아야 되고,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은 모으기 쉽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1000만 원은 우리가 그래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1억 모으고, 그 1억 가지고 10억 모으고, 그 10억 가지고 100억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억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지 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PD님 같이 2030 세대들이 가장 쉽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다가 연금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요. 우리 은행에 뭐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이런 거 개설하듯이 증권사에서 그냥 연금 통장을 한 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내가 얼마를 넣든 상관없어요. 언제 넣든 상관없어요. 매달 넣든, 적금처럼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유납입식으로 내가 언제든지 여유가 될 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뭐 50만 원이든,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뭐 한 달에 담은 10만 원이라도 그 연금 계좌에 넣어요. 연금 계좌에 넣어서 그걸로 ETF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S&P 500 ETF, 미국 나스닥 100 ETF 이런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상품 검색을 해보면은 상품이 딱 뜨거든요. 타이거 미국 S&P 500,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노후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연금저축 하나 파고 연금 계좌에서 ETF 조금씩 막 사모아도 그거를 일찍 시작할수록 오래 퇴직할 때까지 그것만 해도 다른 노후 준비 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확보가 됩니다. 근데 들으면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두 개 산다고 해서 나중에 몇 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복리의 마법으로 복리가 붙어가지고 연금은 초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간의 복리로 또 이율이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요만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 그냥 굴려서 미래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이제 우리 월급에서 절반 알아서 떼가는 거고, 퇴직연금은 우리 직장인들 퇴직금 쌓이는 거고, 연금저축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 이 개인연금에 납입을 하면은 나라에서 개인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하셨어요 하고 이게 칭찬하듯이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세액공제로 또 16.5% 또는 15.4%를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쏠쏠하죠,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뽑으면 자동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내가 납입한 금액이 1년에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최대 600만 원까지 하면 좋지만 공제 한도기 때문에 꼭 채워야 되는 금액은 아니고 600만 원 아니라도 뭐 100만 원만 해도 되고 내가 여유되는 한에서 하면 됩니다. 사실 절대 무리는 하면 안 되는 게 연금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세액공제 받은 걸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를 안 하는 계좌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무리해서 돈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내가 여윳돈 되는 한에서 최대한 하면 좋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H 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해지의 약자인데 이 해지가 뭐냐면 환율을 해지한다. 해지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요 일반 상품이고, 요 해지 상품을 사면은 환율 떨어져도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붙은 걸 사는 게 좋고,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환율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직 1,300원이 넘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해지 상품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TR이 붙은 게 있어요. TR이 뭐냐? 이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거예요. 요 ETF를 사면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나오잖아요. ETF를 사면은 배당처럼 분배금을 줘요. 근데 이 TR이 붙은 상품은 그 분배금을 내한테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TR 상품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알아서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되면 복리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TR 상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에도 괜찮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매달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주를 묶어놓은 ETF거든요. 그러면 이제 꽁배당이 들어옵니다. 기술주 위주로 묶인 거는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처럼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지만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ETF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주 있잖아요. 여기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기술주 계통으로 주로 묶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조금 변동성이 더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미국 나스닥 100, TR 이 상품이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 3개 다 샀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는 운용사 이름이거든요. 운용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운용사 상관없이 제가 여기서 이제 특정 운용사를 말씀드리면 광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하면 상품이 나옵니다.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상품 검색을 하셔서 지금은 환율이 높은 편이니까 H 붙은 거, 그리고 분배금을 내가 받아서 쓰겠다 하면은 TR 안 붙은 거를 하는데 내가 분배금을 안 쓰고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길 바란다 하면은 TR. 노후 준비란 게 별거 없다. 그냥 우리가 물건 사듯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 주문한다고 생각하고 주식 그냥 연금 계좌에서 한 개 사면 돼요. 진짜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제 몰라서 아니면은 지레 겁먹고 이제 알아도 이제 망설여져 가지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거 아니다 끄집어 와가지고 신분증만 있으면은 증권사 계좌 개설할 수 있거든요.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사는 거다. 말하자면 하자고 꼬시는 거죠. 별거 아니다. 진짜 별거 아니고 시간도 소요 많이 안 되고 그렇게 큰 돈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가진 돈에서 조금만 떼서 미래로 보내면 된다. 그게 노후 준비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느린 우체통 같은 거예요. 오늘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가진 돈을 봉투로 넣어서 미래로 보내는 거죠. 그 봉투를 받을 사람은 나예요, 남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게 간단한 일이고, 이게 우리가 돈을 노후 준비를 하고 돈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할수록 인생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미래가 막막하고 인생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공부 또는 미래 준비, 노후 준비를 조금씩이라도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망 거리시는 그런 생각은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나이가 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나이 먹은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하는가가 내일의 나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뭐 어차피 연봉이 얼마 안 돼서 못 모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많이 써요. 오히려 연봉 높은 친구들이 더 알뜰하게 삽니다. 이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월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월급이 작아도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많이 하면 내보다 연봉 높은 사람보다 더 종잣돈 빨리 모을 수도 있는 거고, 연봉이 높아도 탕진하고 다 써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40이 됐든 50이 됐든 언제가 됐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번 생은 망했다 하면서 내 집 마련도 아예 포기하고 아예 그냥 이번 생에는 집을 못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집을 못 사게 돼요. 근데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평생 그 새빵살이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월급 작아서 못 모은다 이런 생각은 집어버리고, 나 진짜 연봉 내보다 높은 친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모아보겠다, 내 연봉 높은 친구보다도 절약 저축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집 빨리 사고 더 좋은 집 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으면 연봉이 낮은 만큼 저축률을 더 높이면 됩니다. 저축을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건데, 나 자신이 하나의 경제적인 독립체로서 나만의 자산을 쌓아간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곧 삶의 자립이거든요. 부모한테 받는 돈이 아닌 나만의 자산을 쌓아가는 재미를 얼른 맛보시길 바라고, 그냥 연금 계좌 하나 개설하는 거, 그 계좌에 담은 10만 원이라도 넣어서 ETF 하나 사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분을 스스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불안이 싹 사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믿는 구석이 없어서 제 스스로 믿는 구석을 만들어 가보자 싶어서 재테크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믿는 구석 없다 싶은 분들은 스스로 믿는 구석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인생이 더 뿌듯하고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는지 알아가실 거니까 지금처럼만 꾸준히 열심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짠테크 하는 애들이 레알 제일 이해 안 감. 그거 해서 한 달에 몇십 줄여봤자 뭐함? 투자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심리는 열심히 짠테크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거지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은 일단은 절대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짠테크 하시는 분들은 푼돈 모아서 목돈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나중에 내 투자 미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 그릇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짠테크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큰 돈이 오더라도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은 애초에 티클만한 월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급도 안 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티클이라도 잘 모아야 나중에 그 티클이 목돈이 되는 거지. 지금 적은 월급이라도 차곡차곡 모아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흑수저 빙고? 빙고? 빙고! 어머 세상에. 자기한테 해당되면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수저론 기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 20억 이상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 내 수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물고 태어난 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건 과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0살짜리 애도 아니고 20살, 30살 넘은 성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흙수저에 갇혀가지고 흙수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저를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저거를 보면서 흙수저라고 의기소침해지면 절대 안 된다. 가장 돈을 모을 때 방해하는 거,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을까요?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면 안 돼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소비 있잖아요. 허례허식이나 사회통념상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소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허례허식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잖아요. 보니까 제 주변 친구도 20대 때 열심히 돈을 모았대요. 네. 근데 그 모은 돈을 결혼 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빵원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영상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20대 때 열심히 모은 돈을 결혼할 때 다 닦아 쓰고 영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그럴 거면 결혼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아, 내가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인생에 한 번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 큰 거, 예쁜 거, 비싼 거 이런 것만 찾게 되고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큰 돈을 잘 안 쓰잖아요. 20대 때 할부로 차 사는 거 그 정도지. 결혼할 때는 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가전, 가구, 결혼식장, 신혼여행 이렇게 큰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돈 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 안에 가전, 가구는 솔직히 다 부수적인 거고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싼 가구를 전세방에 들여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에. 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이 가전, 이 가구 내가 진짜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돈 차라리 집에 보태는 게 더 나을지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집 들일 때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장만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다른 사람들 뭐 시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중요한 거에 돈을 쓸 건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면은 알아요. 근데 그게 결혼할 때는 흐트러져요. 왜냐면은 돈 쓰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호텔에서 할 수도 있고 웨딩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저렴한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저렴한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이 더 가치가 낮은 거 아니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실속 있게 해야 돼요. 같이 합쳐서 이제 살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려면은 시작부터 둘이서 20대 때 모은 돈을 딱 합해가지고 그거를 굴릴 생각을 해야지 결혼할 때 그걸 다 써버리면은 그럴 거면 진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가전,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해서 400만 원 안으로 해결했어요. 가전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것만 샀거든요. 저희 집에는 가전이 냉장고, 세탁기, 밥솥밖에 없어요. TV를 안 봐가지고 일단 TV를 안 샀는데 TV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가전 중에서. 이제 에어컨은 그냥 시스템 에어컨으로 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랑 세탁기만 샀는데 세탁기는 건조기 없이 통돌이 세탁기 40 얼마짜리 샀고요. 냉장고는 인터넷 최저가로 그것도 나름 포도예요. 똑똑하면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 140만 원인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신랑이랑 저도 나름 신혼 가전을 보러 간다고 팬텀 신세계 백화점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땡땡 가전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구경을 하러. 갔는데 완전 최신형 가전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가전들은 아예 전시도 안 돼 있어요. 제일 비싼 최신형 갖다 놓고 할인해준다고 막 할인 엄청 해주는 거 같이 하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사면 더 할인을 해주고 그걸 엄청 할인해주는 것처럼 꼬시더라고요. 신혼부부도 그렇게 꼬시겠죠. 근데 저랑 저희 신랑은 그거 보면서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무슨 가전을 1000만 원씩이나 주고 맞추지. 백화점 가서 돈 1원도 안 쓰고 뛰쳐나왔잖아. 가구 같은 경우는 리퍼브 가구점이 있어요. 약간 하자 있는 거 전시한 건데 좀 싸게 파는 거. 새 상품은 새 상품인데 중고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싸게 파는 리퍼브 가구점이라고 하거든요. 수입 가구를 엄청 저렴하게 팔아요. 소파나 식탁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시세보다 싸요? 이런 게 시세보다 완전 훨씬 싸고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브랜드 가구점 가면은 가구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리퍼브 가구점 하면은 엄청 싸요. 제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해서 하여튼 200만 원대로 끝냈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구는 다 당근했어요. 당근 진짜 최고예요.
이제 당근에 키워드 알림 해놓고 요 책장까지 붙은 책상 하고 의자, 서랍장까지 싹 다 해서 3만 원을 올려놨더라고요. 보통 이사 갈 때 다 내놔요. 왜냐면 내놓는 사람들은 빨리 처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3만 원에 다 샀잖아요. 뭐 돈 들인 게 없어요. 내가 뭐 이거 싫어 온다고 내가 뼈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왔죠. 뭐 물론 비싸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소비할 때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장 다니면 직급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는 명품을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 명품 계급도 제가 과장인데 과장 여자가 보테가, 베네타, 메시, 빅도트, 겸, 숄더 53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닌다 이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집도 있어요. 어머, 연봉소득 3천만 원 이상이면 경기도 전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8천 되어야 마용성광 자가까지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따르면은 자기한테 제한을 두게 돼요, 이거는. 연봉에 맞는 집이 어디 있고 연봉에 맞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무게 중심을 자기한테 가져와야 돼요. 아이고, 자기 차를 왜 남한테 물어? 자기가 사고 싶은 차는 자기 스스로 물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야지. 저는 지금 제 차는 이게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의식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우선시하는 거죠. 내릴 때 사람들한테 받는 시선, 실제 나한테 중요한 건 승차감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승차감, 그게 더 중요한데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하차감을 의식하는 거죠. 저런 거는 당장 내버려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랑 사는 거랑 똑같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저런 거에 맞춰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잃는 거죠, 저거는. 투자는 절대 푼돈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저축부터 해서 투자로 가야지 지금 당장 내가 돈은 푼돈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빨리 뭘 해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재테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재테크를 하면 돈이 빨리 모일 것 같지만 그 재테크도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해야 그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크지 푼돈 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모으고 시작하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 5천만 원이고 한 1억 정도는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억을 모으면 아마 PD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1억 모아봤는데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자신감이 일단은 생겨요. 1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을 모아가지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내가 모았다. 그 자신감이 진짜 엄청나고 그 1억 가지고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1억을 그 모으는 과정에 뭘 할지를 계속 상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테크 그릇이 커지면서 나중에 딱 1억을 모았을 때 그걸로 내가 투자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지 절약 저축 안 하고 바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월급쟁이에요. 저도 그냥 적은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아마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연봉 높은 분들이 이거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차 과장입니다. 그 흔한 과장.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유튜브처럼 다른 여러 가지 부업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장. 원래 우리가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 시작할 때 아니면 뭘 할까 말까 할 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냥 돼요. 왜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저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있겠죠.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가봅시다. 근데 요즘 아껴보려고 해도 물가도 너무 비싸고 식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10,000원 가지고 밥 먹기가 힘들죠. 고통 없이 절약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절약 팁을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듣지 않는 수업의 수강. 이거는 최근에 저희 팀 신입사원이 기가 막힌 지금 예시를 저한테 만들어줬는데 뭐 영어 회화 학원을 끊었대요. 10년치를 끊었대. 근데 자기 친구는 평생권을 끊었대. 그거는 상술이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그 회사가 지속할지도 모르겠고, 지속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그걸 뽕을 뽑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1개월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년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인강 패키지 이런 것도 원래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인율 높은 거를 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어놓고 문제는 열심히 보면 되는데 안 봐. 헬스장도 1년 끊어놓고 안 가. 필라테스 1년 끊어놓고 안 가. 당근에 또 올라옵니다. 양도합니다 이러면서. 운동이나 그런 어학 공부나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걸 지르시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돈을 들여야 공부를 해, 돈을 들여야 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약한 이 의지를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끊어놓고 안 가는 돈, 그런 거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리 준비했으면 굳이 쓰지 않았을 돈.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저기 타지에서 하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전날에 술을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 늦잠을 잤어. 부시시하게 막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버스 터미널에 있는 아울렛에서 급하게 코트를 사 입었다 이거죠.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할 때는 구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내가 전날에 컨디션 조절하고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차근차근 준비만 했어도 굳이 쓰지 않았을 소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했으면 미리 쓰지 않았을 돈을 쓰는 경우 지양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연인끼리 주고받는 터무니없이 비싼 선물.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예요. 한 명이 비싼 선물을 하면 상대방도 받은 게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 돼. 그리고 또 해야 돼. 이게 서로 둘 다 월급쟁인데 선물 수준은 무슨 사업가야. 간혹 가다가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생일 때는 최소 애플워치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연인에게 비싼 선물을 바란다든지, 나는 그런 거를 필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연인이 뭐 비싼 명품 뭐를 사준다, 진대를 한번 해야 돼. 진대를, 솔직한 대화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 남는지 아는데 굳이 내한테 이런 비싼 선물 사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오해했던 남자친구도 그걸 알고 그런 걸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선물 받으면 또 받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계속 선물을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 대놓고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거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 나랑 가치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랑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나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이랑 일상을 함께 할수록 내가 목표 달성률이 높아집니다. 나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맨날 같이 놀러가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또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거절받는 친구도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거절하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고, 한번 따라 놀러 갔다가 술 먹고 또 택시 타고 들어가지고 돈 쓰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아예 환경을 내한테 맞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기식 소비만 줄여도 상당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을 해서 소비를 해야 돼요. 나심비가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세요. 저는 막 보여주기에 뭐 거칠에 뭐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성능 대비 가격이 싼 거라든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그런 뭐 사용을 하면서 편리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보기에는 좋은데 내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거, 그런 거에는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행이 아니라 나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매번 바뀌죠. 그런 유행을 매번 따라가다 보면은 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뭐 유행이 뒤처지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슈퍼리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행에 무관심하다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행에 무관심하거든요. 유행은 어차피 계속 바뀌고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 근데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데 유행이라고 해서 사 입는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면 이불킥하는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움에 집중을 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내 취향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 유행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가소비도 안 하고 필요한 데만 쓰는데 돈이 안 모인다 하시는 분들은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돈을 벌고 뭐 쓰는 것보다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분명히 불필요한 지출이 나오는데 그걸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D님 같은 분들은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PD님 가계부 쓰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안 쓰니까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근데 가계부 쓰는 게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데 그래봤자 하루에 10분 이내거든요. 그리고 뭔가 두려워요. 제 소비를 뭔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나 스스로를, 거울을 마주보기가 두려운 거죠. 그럴수록 나 스스로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 가계부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쭉 쓰다 보면은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이제 쫙 1년 동안 쓰잖아요. 연말까지 마감을 하고 연초에 내가 1년 동안 돈을 어느 항목에 썼는지 그래프로 통계를 내봐요. 뭐 치장비에 이만큼 쓴 사람 있고, 저는 이제 치장비에 요만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행에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 요거 말고 다른 거에는 돈을 안 써요. 내가 특별히 많이 쓰는 어떤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떤 거에 진심인가, 내가 어떤 거에 소비를 많이 하는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일단 내 자신이 어떤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내가 재테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도 결국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데만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한정돼 있어요. 월급이라는 소득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소득 내에서 내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기회 비용을 따져가면서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요 돈을 가지고 제일 쓰고 싶은 데 쓰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런 거 외적으로 치장하는 거에 진심인 분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책 사거나 강의 듣는 거 아니면은 뭐 전시 보러 가는 거에 많이 돈을 쓴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에 진심인 사람이고, 저처럼 여행 가는 데에 그래도 조금 돈을 최대한 쓴다 하면은 여행에 진심인 사람인 거. 그런 것처럼 자기 쓰는 소비 패턴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열심히 나의 소비를 절제하면서 네. 모았는데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는데 요걸 가지고 당장 내가 어디에 막 투자를 할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율을 굴리고 싶다 하시면 파킹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파킹 통장은 일반 예금 통장과는 다르게 수시 입출금 가능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금융권에 파킹 통장 검색하시면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파킹 통장에 돈을 파킹해 두시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쏠쏠하거든요. 파킹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만 막 10몇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볼까요? 파킹 통장 금리를 한번 보면은 SC제일은행의 하이 통장 금리가 최고 4%로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3, 4%대로 파킹 통장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맡겨도 연 이자로 계산해서 이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가입하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간단한 목돈 굴리기 방법이죠. 몰라서 안 하거나 이런 거 가입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할 수 있는데, 가입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최고 4%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최대, 최고 이런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4%가 아니라 최고 4%라는 뜻이에요. 우대 금리를 받았을 때, 우대 조건에 부합할 때 최고 4%를 받는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3몇 % 수준에서 기본 가입 가능하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고 4%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금리 우대 조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대 조건이 까다로운 데가 있거든요. 이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액 기준이 있는 계좌가 많아요. 1억 미만은 4% 적용을 해주는데 1억이 넘으면 갑자기 1%를 적용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리 적용 금액 기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1일 이체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1일 이체 한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1일 이체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뭐 어디 투자할 때 있어서 돈을 꺼내야 될 때 2주, 3주 동안 꺼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이자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준다 하면은 이자가 며칠 날 들어오는지, 이자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저축은행의 하이하나보통예금을 파킹통장 겸 투자대기금 통장으로 사용 중인데, 그게 지금 적용 금리가 3.2% 정도 되고 1일 이체 한도가 5억까지 돼요. 금리 우대 조건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찾아서 드시면은 그냥 놔두는 돈도 이자를 붙여서 굴릴 수가 있다. 할미 언니님 맨날 월급 받는 직장인 시절에는 부자 돼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도 적금이라도 아니면 이런 파킹 통장 하나라도 일단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셨고 반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 1억을 모으는 것부터 난간에 봉착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이기 때문에 그 1억을 모으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그 1억부터는 10억까지는 금방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돈 모으기 시작할 때 1억이라는 돈이 엄청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때 어쨌든 간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회사 기숙사에 붙어 살면서 막 체면 이런 거 다 벌어가면서 월급의 80%까지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종잣돈을 빨리 모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돈을 쓰는 게 고통스러웠지 돈을 모으는 게 고통스럽진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로 가는 길에 차근차근 잘 가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뭐 목표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 가는 거 즐겁게 희망차게 미래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